반갑습니다. 한나TV 한나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중국 4대 미녀 중에서도 바로 왕소군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즘에 너무 중국사에 관한 걸 너무 안 한 것 같아서 중국 역사 중에서도 화번공주라는 명칭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화번공주. 뭐 예쁜 공주 이름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화번공주는 북방민족에게 조공 바치듯이 바친 화친을 위해서 북방민족에게 바쳐진 왕실의 공주나 아니면은 그런 왕족들의 공주를 화번공주라고 합니다. 그런 비운의 화번공주 중에서 가장 유명한 왕소군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왕소군은 아시다시피 여러분 중국 4대 미녀 중에 한 명이에요. 자, 이 중에서 4대 미녀 그림이 딱 있으면 그 중에서 기타 같은 거 들고 있는 여자, 그 여자가 바로 왕소군입니다. 그게 비파인데요. 일단 왕소군은 비파를 들고 있고 나간 왕소군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왕소군 이야기하면 꼭 요 사진이, 요 그림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보면은 비파 연주를 했는데 아름다운 비파 연주와 목소리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 반한 기러기가 날갯짓을 하는 걸 까먹어가지고 떨어졌다. 그래서 나간 왕소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4대 미녀 사진 나온 김에 다른 여자들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4대 미녀 누가 있을까요? 친구들. 뭐 4대 미녀 얘기한다면 뭐 서시도 있고 초선도 있고 양귀비도 있습니다. 여러분 서시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서시 같은 경우에는 침어서시라는 그런 또 별명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막 동방신기 이런 것처럼 막 그런 앞글자 네 글자로 앞에 뭐가 붙는데 침어서시는 이제 서시가 빨래를 하려고 강물에 갔는데 이렇게 물고기가 이렇게 강물에 비친 서시의 얼굴을 보고 겁나 예뻐 언니 이래가지고 이 물고기가 이렇게 헤엄치는 거를 멈춰가지고 가라앉았다. 그래서 침어서시라고 하고요. 나간 왕소군은 방금 이야기했고 그러면은 초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4대 미녀 중에서는 가상의 인물이죠. 삼국지에 나오는 여포와 동탁 사이에 이간질을 했던 경국지색이라는 명칭이 바로 초선 때문에 나온 거죠. 자, 초선 같은 경우에는 폐월 초선이라고 합니다. 초선이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달이 이렇게 있고 달 앞에 구름이 이렇게 가려져가지고 달이 초선의 얼굴에 너무 예뻐 부끄러워 이래가지고 구름에 가려졌다. 그런 일은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폐월 초선 달이 숨었다. 뭐 폐월소선. 마지막은 양귀비죠. 아마 양귀비는 머리에 꽃 달고 있는 이분이 양귀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양귀비 같은 경우에는 해어화. 양귀비는 제가 이제 한번 올린 적이 있죠. 양귀비는 암내가 심했다. 뭐 이런 또 야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양귀비는 당의 현종이 나의 말을 알아듣는 꽃이다. 그래서 해어화. 말을 이해하는 꽃이다. 그래서 해어화라는 뜻은 나중에 뭐 기생들한테도 사용을 했죠. 어쨌든 중국의 4대 미녀 중에 한 명인 이분, 비파를 들고 있는 이 왕소군에 관한 이야기와 관련해서 화번공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중국이 화번공주를 북방민족한테 보냈다라는 건 그때 당시 중국이 군사력이 안 됐다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중국 역사를 쫙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제가 이제 고등부, 고2, 뭐 동아시아사도 이렇게 인강을 촬영을 하는데 동아시아사 어려워요. 중국 역사가 제일 어렵습니다. 중국 역사는 한족과 북방민족의 끊임없는 투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북방민족이 나타나기 시작한 건 흉노죠. 흉노. 아시죠? 만리장성.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은 것도 흉노를 대비하기 위해서인데 진시황 때는 좀 강하게 만리장성을 쌓고 그렇지만 한 시기에 특히 한 고조 유방 때는 한이 크게 흉노에게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고조가 평성의 치욕이라고 해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흉노한테 소위 말로 발리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흉노랑 굴욕적인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때 맺은 조약 중에서 불평등한 조약이 바로 이제 흉노에게 화번공주를 보낸다. 왕실의 여자를 보내서 이렇게 화친 관계를 맺는다. 사실 이렇게 가장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은 게 정략결혼 아닙니까? 뭐 이런 정경유착의 시작도 정략결혼이고. 그래서 어쨌든 왕실의 여자를 흉노에게 보내는 화번공주가 한 고조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다 어쨌든 오늘은 한의 전한시대 원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원제 때 원제라는 그 황제 때
호안야 선우가 그 전에 100년 정도로 막 전쟁을 하고 서로 이게 아주 작고 큰 전쟁이 있다가 우리 이제 그만 싸우고 화친하는 게 어떻소? 내가 그러면은 이 원제가 이제 후궁을 보낸다면 내가 사위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화봉공주를 보내라고 이렇게 먼저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원제도 100년 동안 맨날 싸우고 국방력도 약해지고 그랬는데 그래 좋다 보내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호안야 선우를 위해서 흉노의 우두머리를 선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호안야 선우를 위해서 성대한 잔치를 마련을 하고 화봉공주를 보내기로 약속을 합니다. 근데 원래 화봉공주는 황족의 약간 왕실의 그런 공주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제 왕족이 아니면은 그런 귀족들 뭐 그런 식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때는 흉노의 그렇게 힘이 그렇게 강성하진 않았기 때문에 후궁을 준비했다고 해요. 여기에 이제 슬픈 스토리가 있습니다. 요게 서프라이즈에서도 반영이 된 내용이라서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왕소군은 사대미녀고 되게 예쁜 여자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원제 후궁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후궁이 막 수백 명이면 중국의 후궁은 진짜 1000명이 넘을 정도로 후궁이 너무 많아가지고 후궁들을 이렇게 일렬종대로 쫙 서가지고 너 이렇게 찍을 수가 없어서 초상화를 봤다고 합니다. 원제가. 초상화를 보고 오 예쁜데 이 사람을 픽하겠어. 그래가지고 픽미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하룻밤을 보내는 그런 식으로 초상화를 그렸었는데 그때 당시 초상화를 그렸던 화공 모연수에게 이렇게 줄을 대고 돌아가면서 초상화를 그리는데 이 모연수한테 뇌물을 바쳐야지만 예쁘게 그려줬다고 합니다. 막 금과 은과 뭐 각종 보석들을 막 모연수한테 바치지 못해서 안달이 났는데 이렇게 뇌물을 바쳐야지만 코 좀 높여주세요. 눈 좀 키워주세요. 이렇게 얼굴 좀 깎아주세요. 흔히 요즘 말하는 포샵이죠. 이력서 사진이라던가 뭐 이렇게 졸업 사진이라던가 원래 포샵은 기본 아닙니까? 요즘에 근데 정말 포샵 장난 아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증명사진 찍었을 때는 눈 짝짝인 거 조금 키워주고 적당히만 해주셨거든요. 제가 작년에 중국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비자를 봤는데 비자 사진을 찍었는데 그 아저씨께서 포샵을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딱 받아봤는데 너무 다른 사람인 거라서 너무 과한 포샵을 해주신 거. 얼굴이 너무 백인이야. 그래서 이거 너무 포샵 너무 과한데 이거 중국에서 비자 이거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랑 너무 안 닮았다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요즘 다 한다고. 와 증명사진 포샵 장난 아니에요 요즘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포샵을 하는 거. 뭐 여자분들 인스타에 사진 올릴 때 뭐 저도 그렇게 합니다. 팔자주름 좀 지우고 필터 보정 같은 거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포샵. 그때 당시는 화공이 그림으로 포샵을 해준 거죠. 그런데 왕소군은 뭐 여러 가지 일화가 있는데 본인이 너무 예쁜 걸 알아서 혹은 성격이 되게 고든 성격이라서 누구한테 뇌물 주고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또 이런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가난해서 화공에게 뇌물을 어쨌든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연수에게 뇌물을 주지 않아서 그것에 대한 결과는 아주 처참했는데 서프라이즈에서는 이런 식의 그림을 표현해가지고 빵 터졌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이 서프라이즈에서 소개한 일화인데 이렇게 그렸다고. 이거 누가 봐도 어느 개그맨이 떠오르는데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비호감으로 안 예쁘게 못생기게 그렸다고 그래요. 모연수가 왕소군한테 나쁜 마음을 갖고 너가 뇌물을 안 바쳤다 이거지? 못생기게 그려주게 최고의 추녀로 그려주겠어. 그래서 못생기게 그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제는 이 초상화를 보고 이 왕소군이 18에 궁에 들어왔는데 5년 동안이나 황제의 부름을 못 받았대요. 예쁜데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호안야 선우한테 보내야 되는데 초상화를 보다가 얘가 잘 못생겼네. 얘를 보내기로 하자라고 왕소군을 선택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호안야 선우를 위해서 성대한 잔치를 열고 왕소군이 딱 나타났는데 이 얼굴이 아니라 이 얼굴로 나타난 거야. 그래서 원제가 땅을 치고 후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원제가 뭐야 겁나 예쁜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이렇게 예쁜 여자를 5년 동안 왜 몰랐지? 그래서 내막을 알아봤더니 결국 이 화공이 뇌물을 받고 그림을 약간 사기로 그렸었고 그래서 결국 원제가 화가 나서 뭐 원제가 한눈에 사랑에 빠졌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화공의 목을 칩니다. 이때 당시 중국 그 황제들은 열받으면 기본적으로 참수, 목을 치거나 아니면 뭐 소중한 부분을 자르거나 사마천의 사기 그 사마천은 궁형을 당하죠. 어쨌든 그래서 모연수는 목이 날아가고 왕소군은 결국에 화봉공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재가 너무 보내기 싫었고 막 갑자기 왕소군한테 사랑에 빠져버렸지만 어쨌든 호환야 선우랑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왕소군은 흉노로 보내시게 되죠. 자, 그런 식의 약간 안타까운 스토리가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떠나게 되는데요. 뭐 드라마에서도 왕소군은 주 대표적인 주제로 중국에서 많이 쓰는 소재입니다. 예쁜 왕소군이 호환야 선우를 따라가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아, 막 선우는 뭐 호환야는 너무 예쁘잖아. 화본공주 이번에 게이득 이러면서 막 가겠지만 왕소군은 자기의 그런 고향을 떠나서 흉노로 끌려가니까 마음이 좀 착잡했겠죠.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시가 있습니다. 물론 이 시는 실제로 왕소군이 한 읊은 시는 아니고 나중에 당나라 시인 동방규가 만든 시라고 합니다. 호지무아초, 춘례불사춘. 특히 춘례불사춘은 여기저기서 많이 이렇게 응용하는 그런 문구인데요. 오랑캐 땅이라 꽃과 풀이 없으리랴마는 봄이 와도 봄 같지 않구나. 이 말을 이제 흉노 그런 오랑캐의 땅에서 많이 이제 고향이 그리울 때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호환야 선우한테 시집을 가요. 그런데 이때 시집 갔을 당시에 이 선우의 나이가 50대 후반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그때 당시는 거의 할아버지한테 시집을 간 거죠. 뭐야, 이거는 뭐 원조교제급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20대와 할아버지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그래도 호환야 선우에게서 아들을 하나 낳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선우가 이제 죽고 나서, 늙어가지고 죽고, 이 선우의 아들하고 결혼을 하는데, 왕소군의 아들은 아니고 이제 전부인의 아들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때 당시 이제 원나라도 그렇고 북방민족의 풍습 중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혈통을 이어받아야 된다 해서 그 아들과 아버지의 뭐 후궁이나 아버지의 그 첩과 결혼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이 호환야 선우의 아들이었던 그 아들 이름이 되게 특이한데 무슨 류인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호환야 아들 무슨 류인데 죄송해요. 잠시만요. 복주류.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요즘 제가 기억력이 떨어져. 복주류입니다. 호환야 선우의 아들 복주류 선우에게 시집을 가서 두 딸을 낳았다고 해요. 근데 기록에 의하면 이 두 딸도 꽤 높은 관직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흉노에 가서도 왕소군은 꽤 높은 대우를 받았고 그의 딸들도 높은 관직에 올랐다는 걸 보더라도 그래도 가서 좀 호강하지 않았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왕소군은 이 호환야 선우에게 흉노에게 보내고 나서는 60년간 평화로웠다고 해요. 흉노가 60년간 한 번도 쳐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흉노에서 불렀던 이 왕소군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화평함을 가져온 왕비다. 자, 그래서 영호연지라는 명칭이 있는데요. 영호, 뭔가 이렇게 화평하고 뭔가 이렇게 번영을 가져왔던 오랑캐를 평안하게 하는 연지가 왕비란 뜻인데 오랑캐를 평안하게 하는 왕비다. 그렇지만 이 명칭은 아마도 한족 쪽에서 중국 쪽에서 지어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왕소군은 좀 약간 비련의 여인, 마치 우리나라의 뭐랄까요, 논개? 아니면은 뭐 삼천궁녀 이야기? 막 그런 스타일로 진짜 이 왕소군을 칭송하는 시만 200여 편이 돼요. 뭐 당나라 때 특히 당나라 시인, 원나라 문학가 이런 시인들과 문학가들이 이야기, 소설로도 막 계속 이어지고 시로도 이어지고 2000년이 지나도 계속 그런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대표적으로 당나라의 유명한 시인 이백의 시도 있습니다. 이런 시가 있어요. 소군이 오간장에 올라타는데 말에 오르자 붉은 뺨에 눈물 흐르네. 오늘은 한나라의 궁인이지만 내일 아침에는 오랑캐 땅의 첩 뭐 이런 식으로 다 비통하고 슬프고 뭐 이런 시가 많아요. 근데 사실 왕소군의 이야기가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사실 왕소군은 완벽하게 정확한 정사는 없고요. 거의 야사인데 이야기가 덧붙여지고 후에 좀 이어진 이야기들이 많아요. 먼저 이런 시들도 전반적으로 비련의 주인공, 비련의 여성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고요.
막 그녀의 삶이 조금 전설적으로 좀 덧붙여지는데 후대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진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의자왕과 삼천궁녀도 실제로 궁녀가 3,000명은 아닌데 조선시대에 궁녀 3,00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오바돼가지고 우리한테 삼천궁녀로 알려진 것처럼 왕소군의 이야기도 조금 오바됐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왜냐면 중국이 좀 오랑캐의 지배를 받았을 때, 원나라 때 혹은 청나라 때 그들 한족의 그런 비통함을 왕소군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왕소군의 이야기가 제일 처음 제대로 그려진 건 서경잡기입니다. 서진시대에 갈홍이 참 편찮은 이 서경잡기에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알려주었던 그런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뭐 초상화를 뭐 돈을 뇌물을 못 줘가지고 못생기게 그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흉노한테 보낸 이런 이야기에는 뒤에 숨은 뜻이 있다고 해요. 이제 좀 뭐랄까 좀 인재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황제의 우매함을 조롱하는 그런 숨은 뜻이 있다고 합니다. 원 시기에는요, 이 왕소군 이야기가요, 더 비통하게 전해집니다. 원대의 극작가 마치원이 지은 희곡은요, 더 극적이에요. 왕소군이 자살을 해요. 근데 실제로 왕소군은 자살하지 않고 실제로 가가지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잘 살았거든요. 근데 왜 굳이 자살까지 시켜야 됐을까? 그 스토리는 뭐냐면 어느 날 이게 산책을 하다가 그러니까 일단은 모연수한테 뇌물을 안 줘서 초상화가 못생기게 그려진 건 사실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원제가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왕소군을 보고 왕소군의 아름다운 목소리와 비파 연주에 반해가지고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졌는데 그녀가 누구지? 후궁이 많은데 초상화를 아무리 찾아봐도 왕소군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알고 봤더니 초상화를 못생기게 그린 거 모연수가 이제 잡힌 그거는 거기까지 똑같아요. 하지만 모연수가 이제 초상화 그 사건 때문에 황제한테 잡혀서 죽임을 당할까봐 흉노로 도망을 갑니다. 흉노로 도망가고 나서는 흉노의 선우에게 아름다운 왕소군 이야기를 해요. 그 흉노의 선우가 나도 왕소군을 실제로 봐야겠어. 왕소군을 화봉공주로 보내달라고 해야지. 그래서 원제한테 왕소군을 화봉공주로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고 원제는 어쩔 수 없이 왕소군을 보내게 되는데 왕소군이 흉노로 가는 와중에 흑하라는 강에서 투신 자살을 한다고 그렇게 희곡을 썼습니다. 실제로는 자살하지 않았는데 왜 이걸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했느냐. 그때 당시에 원시기잖아요. 원시기는 몽골의 지배를 받았던 한족이 몽골 지배하에서 불만이 많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극단적으로 한족의 그런 비통함을 그렇게 희곡으로 표현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왕소군 이야기는 그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약간 스토리가 변형이 되고 살이 입혀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왕소군은요, 지금도 좀 이어지는데요. 왕소군의 묘가 있어요. 내몽골에. 내몽골 지구에 왕소군의 묘가 이렇게 있고요. 멀리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이렇게 때가 잘 입혀 있잖아요. 그래서 왕소군의 묘를 청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왜 풀을 청자에 청총이라고 붙이냐면 이게 되게 초원지대인데도 불구하고 왕소군의 묘에만 원제를 향한 그리움 때문에 풀은 이렇게 풀이 막 돋았다 이래가지고 청총이라고 해요. 이거 너무 근데 왕소군 입장에서는 가서 잘 살을 수도 있는데 황제를 그리워하는 여인의 마음을 너무 비통하게 그리지 않았나. 약간 이 왕소군의 비련의 이미지는 후에 만들어진 게 아닌가. 사람들 그런 비판이 있거든요. 사실 왕소군은 후궁이었어. 그리고 5년 동안 황제의 부름을 한 번도 받지도 못했어. 근데 흉노의 선우에게는 왕비로 가. 그럼 약간 설레이지 않았을까? 나 같았으면 새로운 세계 막 이러면서 더 좋은 극진한 대우 받고 오히려 좋았을 수도 있고 호환야 선우 생각보다 잘생겼을 수도 있고 신났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한족의 입장에서 왕소군을 최대한 비련의 여인, 흉노는 나쁜 놈, 왕소군을 데려간 막 나쁜 오랑캐 이런 식으로 좀 어필하지 않았을까. 실제로 이 청총도요. 지금도 현대에도 왕소군은 이용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덤에 가보면 무덤 앞에 기마상이 이렇게 있고요. 몽골과 한족의 이런 우호적인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데 아직도 이쪽으로 관광을 많이 가고 있고 뭐 이런 몽골과 한족의 이런 화친을 위해서 뭐 이런 북방민족과 화친을 위해서 희생한 왕소군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막 동상도 세워놓고 이 청총도 실제로 왕소군에 뭐 유해가 있는 게 아니라 왕소군에
신발이 묻혀있는 뭐 그런 식의 릉이라고 합니다. 이런 릉이 우리 그 환양녀로 유명한 의순공주도 족두리 묘가 있거든요. 의순공주의 족두리만 묻어놓은 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좀 지금은 내몽골 지구와 그런 중국과의 화친을 위해서 또 이용되고 있는 그런 묘가 아닌가. 왜냐면요. 중국은 여러분 동북공정 들어보셨죠? 동북공정이란 건 뭐냐면 우리나라 뭐 고구려, 뭐 발해, 고조선의 그 역사를 중국 역사로 편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중국 영토 내에 있는 역사는 다 중국 역사다. 그렇기 때문에 내몽골 지구도 맨날 내몽골 지구가 자기네 독립시켜달라고 하거든요. 몽골의 역사는 중국 역사다. 여기 왕소군의 묘가 있고 이거 다 중국 역사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제일 처음에 모택동이에요. 모택동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 이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이게 몽골족 한족에는 북방 이민족의 독립을 막기 위해서 현재 중국 강역에 있는 모든 역사는 중국 역사여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마인드거든요. 이것도 중화사상에서 시작되는 건데 뭐 동북공정, 북방공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다 중국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왕소군의 묘지도 그렇게 또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왕소군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약간 좀 이용되고 있지 않은가 정치적으로. 지금 막 티베트, 내몽골 지구 여러 이제 중국 내에 있는 이민족들이 독립을 이야기하고 있죠. 타이완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그러니까 중국은 그거에 대해 골머리를 좀 앓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 내 변방 모든 역사는 중국 역사다. 이렇게 좀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피해자고. 그래서 어쨌든 왕소군은 지금도 안타깝게도 또 중국이 입맛에 맞춰서 이용도 있지 않느냐. 자, 아무튼 그렇게 결론을 냈고요. 오늘은 중국의 화봉공주 왕소군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어쨌든 4대 미녀 왕소군, 나간 왕소군, 기러기도 떨어뜨릴 정도의 아름다웠던 왕소군이 이렇게 흉노의 화봉공주로 가게 된 이야기. 어떻게 보면 화친을 위한 여성을 이렇게 이용한 예는 우리나라도 많죠. 뭐 공료로 바친다던가 우리나라 의순공주 이야기도 나중에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참 안타까운 역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역사가 뒤에 사람들이 입맛에 맞춰서 조금씩 변형되는 그런 부분도 참 웃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대 입장에서 왕소군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열린 결말로 남겨놔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4대 미녀 왕소군 화봉공주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자, 이제 다음에도 또 재미있는 이런 중국사와 관련된 또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만에 이렇게 한복을 입었어요. 자, 여러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